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수학과의 정은옥 교수입니다. 오늘 매틀랩 엑스포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코로나19 수리 모델링 태스크 포스 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정책기획위원회와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2020년도에 감사하게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한국산업응용수학회 제7대 회장을 역임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중계연구라는 단어를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학계 또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 각각의 영역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구실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연구에 집중을 했었죠. 또 의사 선생님들이나 방역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이렇게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손으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들을 수학을 이용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러한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수리 모델링을 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지금 매틀랩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왼쪽에 있는 분들은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코로나19 수리 모델링 TF팀 위원들이십니다. 다 대부분 수학자들이시죠. 또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이제 언론에도 그렇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감사하게도 저희 팀이 지난 수년간 같이 공동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십니다. 잘 아시는 이제 백경란 교수님, 이재갑 교수님 팀, 또 최보일 교수님, 김호란 교수님 팀, 역학자들과 임상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다학제적인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중계 연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대에 오면서 이러한 이제 임상 의사들이나 역학자들뿐이 아니고 이제는 방역 정책 결정자들께서 저희 수학자를 찾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를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겪으면서 이제는 수학이 연구실에서만 공부를 하는 연구를 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이렇게 방역 현장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쓰이는 수학이다라는 것을 아시는 대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염제 생산 지수, 또 코로나19 다음 주에는 유행이 어느 정도 될까, 유행 예측에 대한 부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학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이 수학으로 구현을 하면서 실제 방역 전략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가이드라인,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팀 연구를 소개하기 전에요. 제가 이제 코로나19 수리 모델링 TF팀의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대한수학회와 실제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후원을 해서 2년 전에 코로나19 수리 모델링 TF팀이 생겼습니다. 이 팀에는 여러 대학이 같이 조인을 해서 팀을 이루고 있고요. 14명의 교수님들과 연구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개인적인 연구뿐이 아니고 이런 여러 팀들이 10여 년 이상의 감염병 수리 모델링 경험이 있으신 팀들이 하나가 돼서 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격주에 한 번씩으로 우리 질병청과 행안부 또한 이제 대중들에게 저희들 유행 예측 연구 결과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기본이 돼서 그냥 한두 개 팀의 연구뿐이 아니고 이런 여러 팀들의 어떤 연구 결과가 하나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힘으로 실제 방역 정책에 아주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9번의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워크숍을 주최를 했었고요.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중들과 소통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수학의 포텐셜 뭐 이런 것들을 코로나19 시대 때 알리는 데 많은 기여를 했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저희들이 수리 모델링 기반 코로나19 유행 예측이나 뭐 중재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학적 모델링을 손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틀랩 같은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사용을 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고, 또 그 결과 뭐 결과들이 그래프나 무비나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수학을 모르시는 정책 결정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실제 방역 정책에 좀 기여를 했었던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매틀랩에 감사를 좀 드리고요. 매스웍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저희 팀에서 수행을 했었던 수리 모델링의 코로나19 수리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기 이제 탑픽을 코로나19 수리 모델링 유행 예측에 대해서 썼지만 유행 예측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저희 수리 모델링은 유행 예측뿐이 아니고 다른 중재 정책에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저희 한국에 이제 들어온 게 2020년이죠. 1월 20날인가 그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지역 확산이 시작된 게 2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모르는 이제 신변종 감염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제 무서운 병으로 시작이 됐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간단한 수리 모델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초창기 초기 유행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주로 쓰는 그 수학적인 모델링 방법은 이렇게 미분 방정식에 기반한 것입니다. 전체 그룹을 저희들이 N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 국민이 5천만 명이 있죠. 그 중에 어떤 분은 이제 이게 감염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인펙셔스에서 I를 갖고 왔습니다. 감염 전파 그룹에 있겠고 또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여기 감수성이라고 쓰여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susceptible에서 저희가 S를 갖고 와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저희들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룹들을 놨습니다. 이런 S그룹이 I를 만나게 되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균자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xposed에서 E를 갖고 와서 저희들이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S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고 또 이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감염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저희들이 확진이 되면서 병원에 격리를 하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거나 이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플로우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수학자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요 밑에 있는 미분 방정식을 갖고 얘기하고 보통 대중이나 이런 정책 결정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요거를 안 보여드립니다. 안 보여드리고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플로우 차트죠. 플로우 차트 감염 흐름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 이해를 하세요. 자, 근데 미분 방정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환자를 만나야지 병에 걸리겠죠. 만나는 거는 곱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I하고 S가 곱해져 있어요. 근데 I는 전체 5천만 명 중에 I만큼 있어서 N분의 I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난다 그래서 다 코로나19에 걸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베타가 뭐냐면 감염 전파율인데 이 감염 전파율에는 사실 환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감염자를 만나서 코로나19에 걸릴 확률까지 곱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모수가 베타라는 게 있고요. 또 확진이 돼서
병원에 격리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노출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잠복 기간을 걸쳐서 감염 전파가 되고 감염 기간을 걸쳐서 격리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모수들을 쓰지는 않았지만 뭐 바이러스 노출이 돼서 실제 감염 전파에 올 때는 뭐 K만큼의 비율로 오고, 또 알파만큼 I에서 빠져나와서 확진이 돼서 병원에 격리가 됩니다. 자, 이런 흐름도를 저희들이 이렇게 미분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렇죠? 근데 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빠져나온 양이 들어오는 거죠. S에서. 그래서 플러스가 됩니다. 같은 양이 이렇게 플러스로 들어오고, 또 이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났을 때 I만큼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양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입장에서 카파 E만큼 빠져나가서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이제 플로우 차트를 갖고 저희들이 똑같이 미분방 정식을 만들어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베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촉 곱하기 병에 걸릴 확률인데, 이 접촉은 실제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질 때 혹은 방역 정책이 강화될 때, 예를 들면 3월 23일에서 4월 26때는 저희들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 단어가 나온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요때 이제 저희들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5월 6일부터 생활 방역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다른 방역 정책이죠. 그 말은 뭐냐면 접촉 수도 굉장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시 얘기한다면 이 베타티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이렇게 롱텀으로 저희들이 수리 모델링을 할 때, 만약에 이런 SEIR 형태의 수리 모델링을 쓴다면 사실 좀 이렇게 방역 정책에 맞게끔 기간을 나눠서 이 베타를 데이터에 맞게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면, 네, 요거는 2020년 저희들이 1차 유행부터 4차 유행, 지금 이제 그 오미크론 유행은 좀 빼고 그렸습니다. 오미크론 유행까지 그리면 앞에 유행이 1, 2, 3차 유행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규모가 워낙 커서. 그래서 델타 이제 번질 때, 그때 아웃브레이크 일어날 때 치고 올라갈 때까지만 끊어서 이제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감염 전파율 곱하기 실제 감염 기간을 하면, 저희들이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이제 사실 들었던 감염 재생산 지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reproductive number라고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베타라는 감염 전파율은 실제 접촉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주어진 데이터에 맞게끔 이 수리 모델 결과이거든요. 이 결과가 제일 잘 맞게 하는 아까 베타 감염 전파율을 역추정을 합니다. 이때도 저희들이 매틀랩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리스트 스퀘어 피팅, 커브 피팅을 써서 역추정을 해서 감염 전파율 베타 값을 구해내요.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감염 전파율 곱하기 평균 감염 기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4일에서 5일 정도 그 평균 감염 기간을 곱해주면 저희들이 이렇게 감염 재생산 지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점선은 뭐냐면 각각의 방역 정책이 바뀐 시기입니다. 그래서 1차 유행 때 아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가 요때죠. 근데 확진자가 그 전에 확 치고 올라가니까 사실 국민들은 먼저 움직입니다. 이게 빨간색이 1입니다. 그래서 감염제 생산 지수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게 되면 유행이 점점점 커지는 거고, 1보다 작게 되면 점점 유행이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은 이 감염제 생산 지수가 1을 기준으로 1보다 낮게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는 그런 정책들을 핍니다. 근데
실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요 3월 23일 날 시행이 됐지만 저희 국민들은 이렇게 확진자가 확 치고 올라가니까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1차 유행이니까 가능했겠지만 이렇게 감염제 생산 지수 추정으로만도 실제 이제 국민들의 행동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초창기에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감염제 생산 지수가 그래서 이 모델 결과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1차 유행 안정기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죠. 2차 유행 안정기, 3차 유행 안정기, 4차 유행 안정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감염제 생산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요. 거의 1이에요. 점점 주기가 뭐 이때도 1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때의 유행 규모는 10명대, 뭐 30명대, 40명대, 50명대. 2차 유행 때는 100명대, 3차 유행 때는 한 400명, 500명대, 1000명대, 지금은 10만 명대까지 올라갔었죠. 같은 감염제 생산 지수 1이어도 0.9여도 이러한 유행 규모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같이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염제 생산 지수뿐이 아니고 이 유행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다른 유행 전파 양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 강연 들으시고 나면 이 감염제 생산 지수뿐이 아니고 유행 규모도 같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지 실제 앞으로의 유행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SEIQR 모델은 베타를 감염 전파율을 그냥 우리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와 생활방역 할 때하고 접촉 패턴이 다른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평균적인 베타로밖에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롱텀 프리딕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들이 이 모델을 조금 변형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변형을 시켰냐면 이 감수성, 병에 걸릴 수 있는 그룹을 두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한쪽 그룹은 예전처럼 사는 그룹, 또 한쪽 그룹은 실제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다니고 정말 초창기 1차 유행 때는 지하철 안 타고 다니고 막 그랬죠. 그래서 완전히 그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병에 걸릴 수 있는데 똑같이 감염 전파군을 만나면 베타만큼의 감염 전파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옮겨가는 순간 감염 전파율이 줄어들겠죠. 리덕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복잡한 식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행동 변화, 즉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속도, 그러니까 감수성 그룹에서 얼마나 빨리 행동 변화하는 감수성 그룹으로 옮겨가는지를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속도로 봤습니다. 이렇게 순위 모델링 안에서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 델타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는데 행동 변화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 전파율에 리덕션이 생기는 이 감소율을 델타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유행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1차 유행입니다. 여기는 데일리, 그러니까 그 하루에 그 신규 확진자이고 누적에 대한 것입니다. 똑같은 데이터예요. 자, 1차 유행 당시에 평균적으로 이 델타가 즉 감염 전파율 리덕션, 행동 변화가 생겨서 이제 행동 변화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이런 이제 감염 전파율 감소율이 50분의 1 정도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코로나19 이전에는 내가 평균 한 100명 정도를 만났었어요. 밀접 접촉을. 근데 이렇게 행동 변화가 일어나면서 한 2명 정도 만나는 겁니다. 온 국민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1차 유행 수리 모델링을 저희가 하면서 우리나라 진짜 국민성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국민이 평균적으로 이렇게까지 행동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 안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성을 수리 모델링으로도 볼 수 있었던 어떤 시기였었고요. 그런데 이제 확진자가 이렇게 줄죠. 줄니까 느슨해지죠.
그래서 이태원을 갑니다. 그래서 이태원 사건이 벌어지면서 점점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델타를 저희들이 생활방역하는 시기까지 늘려서 델타를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 정도, 즉 예전에 한 100명 만나던 사람들이 25명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2차 유행이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런 파란색이나 녹색, 까만색을 쫓아가면 제일 좋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때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었고요. 근데 불행히도 사실은 이제 빨간 요 곡선을 좀 많이 따라가면서 2차 유행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수립 모델링을 통해서 그 당시에 1차 유행 데이터만 갖고 재유행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를 했었고 연구 논문에도 저희들이 냈었습니다. 이렇게 유행 예측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수리 모델링으로 해서 이런 중재 정책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그젬플은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는 분명히 이제 순기능이 있죠. 확진자를 최소화한다든지 사망자를 최소화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것들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창기에 초기 유행 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정책과제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수행을 했던 과제입니다. 이 경제적인 효과를 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차 유행 곡선을 보시면은 여기 까만색이 조금 아까 보셨던 실제 상태입니다. 초기 유행 상태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아까 이제 얼마나 빨리 감수성 그룹에서 행동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지 아까 베타 F라는 속도를 한번 조정을 해봤습니다. 원래 까만색이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행동 변화가 일어나기는 해요. 그런데 늦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실제 행동 변화 저희들이 굉장히 빨리 일어났었던 거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 늦게 일어난다면 이렇게 빨간색의 피크가 크게 일어나게 되고 10만 명대의 확진자가 그렇게 누적으로 생길 수도 있었다. 자, 그러면 이거 너무 수학적으로 비현실적인 거 넣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거는 그 다음 슬라이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었던 시나리오고요. 만약이라도 이렇게 됐었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큰 추가 비용이 더 여기서 이제 경제적 비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는 질병에 대한 것만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1인당 최소 4,400만 원 정도 든다. 또 1인당 사망자에 대해서는 5억 정도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을 계산을 했었고요. 더 월스트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아까 말씀드린 델타가 저희들이 1차 유행 때 아까 말씀드렸죠. 50분의 1, 0.02였습니다. 파란색. 자, 그런데 생활방역 가면서 4분의 1이었죠. 0.25.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서 추가적인 치료 비용만 15조 이상이 들 수도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냈었고요. 또 초기 유행을 분석을 했을 때 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KT에서 이런 생활 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가 파란색이고요. 이건 커뮤팅에 대한 거, 넌 커뮤팅에 대한 거를 보시면 커뮤팅은 사실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넌 커뮤팅에서 저희들이 그 당시 이제 학교도 개학을 연기하고 그런 이제 넌 커뮤팅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감염제 생산 지수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빨간색이 이 KT에서 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좀 정량적으로 각각 그 방역 정책 기관마다 정량화해서 수치화를 좀 한 거죠. 정량화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때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인데요. 지금 감염제 생산 지수는 확진자가 2월 말에 확 치고 올라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6 정도에서 1 이하로 벌써 내려옵니다. 국민들이 벌써 이제 움직이신 거죠. 자, 그런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하는 동안에 이 빨간 거를 보시면 이렇게 확 교통량이 줄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긴 한데 이 당시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 교통량을 무조건 최소화시키는 게 최선의 전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개인 위생이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잘했었던 그런 이제 하나의 실예 중에 하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이제 재밌었던 거는 뭐냐면은요. 저희 나라와 이탈리아에 대한 초기 유행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는 사실 국민 수가 비슷해요. 5천만 명대, 6천만 명대이고 우리 실제 우한에서 처음 터지고 우리나라에서 첫 지역 확산 확진자가 생기고 바로 이어서 이탈리아에서 생깁니다.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기죠. 그리고 실제 이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강하게 합니다. 제가 여기는 쓰지는 않았지만 4월 13일부터 5월 3일인가까지 락다운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락다운 시킨 적이 없죠. 그래서 실제 이탈리아에서 더 강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행을 했는데도 왜 이탈리아에서 훨씬 더 많은 규모의 확진자가 생겼을까?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저희가 수학적 모델링으로 또 찾아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은 아까 이 파란색이 감수성자입니다. 빨간색은 행동이 바뀐 감수성자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게 시간입니다. 이제 신천지 사건 터지고 대구 경북에서 엄청난 확진자가 생기니까 행동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빨간색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반면에 이탈리아는 행동의 강도가 우리나라랑 똑같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속도가 이렇게 느리게 바뀝니다. 즉 이게 전체 감수성자의 90%가 얼마나 행동 바뀐 그룹으로 가느냐를 본 건데 굉장히 사실 날짜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게 되면서 이탈리아가 이렇게 좀 이렇게 행동 변화 속도라든지 사실 강도도 좀 낮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한 16배 정도의 규모로 확진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만을 사실 방역 정책에서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나 빨리 행동 변화가 일어나느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4단계로 갔을 때 빨리 4단계로 가면 훨씬 더 확진자를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로 수학으로 구현을 해 봤었습니다. 자, 요 다음부터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백신이 도입이 되죠. 백신 그러니까 백신의 어떤 양이 초창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백신을 갖다가 백신 양이 많다면 다 주면 좋겠지만 어떤 나라든 백신 정책 초기에는 어떤 그룹에 먼저 백신을 줘야 되는지 백신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우리나라 이제 백신이 처음 접종이 된 게 2021년 2월 25일입니다. 그때 이전에 저희들이 저희 팀이 이재엽 교수님 팀이랑 같이 질병관리청 용역과제로 시작을 했던 연구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 이전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는 수학적으로 이게 최선입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드렸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연령도 구별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의료 종사자와 고연령자한테 먼저 백신을 이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구는 의료 종사자, 미성년자, 또 3구는 성인들, 4구는 고연령자 순으로 이렇게 4군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모델링을 했는데 기본적인 SEIQR 모델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베타예요. 그 접촉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나라엔 없습니다. 다행히도 질병청에서 저희 팀의 그 개인적인 데이터를 공유를 좀 해주셔서 각각의 확진자들이 어느 며칠 날 확진이 되고
또 증상이 발현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에 대해서 뭐 A라는 환자는 1월 20날 걸렸으면 그 6일 전부터 이 사람은 감염이 이제 안 됐다가 감염이 되고 뭐 이런 어떤 그 확률들을 확률적인 방법을 써서 저희들이 이런 접촉에 대한 매트릭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방법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는 통계적인 확률적인 방법을 썼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접촉, 아까 베타예요. 근데 이제는 의료 종사자들끼리 아니면은 뭐 고연령자와 의료 종사자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감염이 되는 이런 이제 감염 전파 매트릭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기반을 해서 저희들이 백신까지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모델이 조금 복잡해지지만 뭐 아까 SEIQR 모델이에요. 근데 백신은 누가 맞아요? 안 아픈 감수성자가 맞겠죠. 그래서 백신에 맞고 이렇게 백신 맞은 컴파트먼트라 그럽니다. 이 그룹들이 생깁니다. 백신에 맞아도 우리 효과가 100%가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백신 맞아서 효과 있는 그룹으로 가고 효과가 없는 그룹으로 갑니다. 또 백신에 맞아서 효과가 있어도 저희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14일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면역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연령과 의료 종사자 그룹을 넣어서 그렇게 이제 모델을 조금 더 복잡하게 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백신 접종하기 전에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 50만씩, 100만씩 혹은 20만씩 어떤 그룹에 얼만큼 주느냐, 또 총량과 일일 접종량,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감염제 생산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감염제 생산 지수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확진자 최소화하는 백신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고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건 백신 양이고요. 여기가 감염제 생산 지수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 2월 25일 정도에는 다행히 감염제 생산 지수가 안정기일 때입니다. 그래서 1에서 1.1 사이예요. 지금 보시면 사망자 최소화를 보면 이 연두색에 가깝죠. 연두색은 뭐냐면 시니어 먼저 주고 저희 의료 종사자 주고 성인들 주고 미성년자를 줘라. 이렇게 우선순위가 했을 때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전략이 나오는 거죠. 수학적인 결과이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뭐 델타 변이가 일찍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팍 치고 감염제 생산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럴 당시에 만약에 저희들이 백신이 도입이 됐다면 이렇게 감염제 생산 지수가 높을 때예요. 자, 그렇다면 색깔이 바뀝니다. 이 회색을 따라서 보면 이제는 시니어 먼저 주는 게 아니고 성인들 그룹 먼저 줘야 사망자도 최소화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접촉이 굉장히 많아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최소화도 이 색깔도 보면 어덜트 먼저 주죠. 사망자 최소화도 접촉이 많은 그룹을 먼저 백신을 주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근데 실제 이렇게 정책을 바꿀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리 모델링 연구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백신 정책이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감염제 생산 지수가 이렇게 높게 치고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정부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델타 변이도 있고 오미크론도 있고 이제 이 변이만 나타난 게 아니라 굉장히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백신 웨이닝이라 그러죠. 이게 백신 효과도 감소가 일어나고 또 이게 감염돼서 면역이 생겼다가도 웨이닝 그 면역 효과도 감소되는 굉장히 다양한 것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 모델링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델타 변이 아까 SEIQR 모델인데 이 확진이 돼서
중증 환자로 가는 그룹, 마일드 환자로 가는 그룹 또 나뉘어지고, 또 각각의 백신 1차 접종, 2차 접종, 부스터샷, 근데 2차 접종했을 때 그 웨이닝이 생기는 W 웨이닝이 생기고, 부스터샷 맞아도 또 웨이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모델도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바뀌게 됩니다. 또 연령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백신에 대한 정책이 초기와는 이제 완전히 다르죠. 초기에는 백신이 우선순위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런 모든 변이들과 치료제, 연령군 다 고려를 해서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령군으로 저희들이 한 10세 정도로 나누어서 이런 감염 전파 매트릭스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구축을 하고, 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수립 모델링 결과를 보면, 실제 위중증 병상수가 요 점선을 나타내고요. 요 데이터는 요 빨간 색깔, 우리 모델에서 나온 거는 이제 까만 색깔. 근데 저희 모델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좀 이렇게 정량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에서 나온 지수를 이 거리두기 4단계 단계적 일상회복, 또 일상회복 중지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실제 4단계 했을 때는 원래 갖고 있는 비약물적인 중재, 즉 사회적 거리두기 중재를 저희들이 4단계 함으로써 62에서 73% 정도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전파력을 내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단계적인 일상 회복 때는 이런 이제 정량적인 수로 저희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 수리 모델의 장점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데이터를 갖고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확장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이 여러 가지 그 그래프들은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강도들입니다. 이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 파란색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제일 풀어졌을 텐데, 이거보다 더 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보면 가을 한 11월이나 이 정도에 또 다른 그 재유행이 올 수도 있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이런 예측 결과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했었던 결과보다 어쩌면 조금 더 일찍 피크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떠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저희들이 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위중증 병상수보다는 환자 수가 그렇게 위중증 환자가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감염병 수리 모델링을 통해서 수학적인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학제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감염병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좀 근거를 수학으로 제시를 한다는 굉장히 큰 의미를 좀 갖고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시간 유행 예측뿐이 아니고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이런 연구들이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는데 저희들이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상호 협력으로 이루어진 학문에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연구를 하면서 매스웍스에 좀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감사한 거는 이제까지 제가 보여드렸었던 모든 시뮬레이션은 수학자지만 손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틀랩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저희 팀은 매틀랩을 사용을 해서 모든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시기에 과학적인 근거로 저희들이 수학과 이런 이제 방역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스웍스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수학자들과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알고리즘을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가 사실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방역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예측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면 훨씬 더 좀 극대화된 그런 이제 수리 모델링 효과가 발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이런 대시보드 형태 예측 시스템이 좀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개발에 좀 매스웍스가 주도적인 역할과 좀 장기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약 10분간 라이브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세션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잠시 후에 질의응답 세션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